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대학교에 갔을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팀을 할 때에도 우리가 하는 것이 제일 옳아. 쟤네가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게 더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은 우리 것부터 챙겨줘야 돼. 우리 것부터 챙겨주지 않으면 좀 서운해. 아니면 대학교에 갔을 때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그리고 외국에 갔을 때에는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가진 친구들에서부터 계속 다국적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을 꾸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산을 모으는 것조차 학교에서 그래 한번 해봐 하고 예산을 전폭적으로 밀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반대라도 안 하면 괜찮은데, 제가 진짜 성공하면 어떡하지? 제가 진짜 잘해가지고 모든 인기가 저 사람한테 다 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반대 세력은 그냥 제가 싫어서 반대하는 것들까지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더 넘어서 제가 하는 것을 억지로 망하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상황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꾸고 있는 꿈, 우리가 세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짜 뉴스도 나오고 누가 음해도 하고, 그리고 예산도 만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반대하고, 그리고 줄 것처럼 하는데 또 안 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모든 상황들이 생길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오해를 받아서 많은 여론이 또 나를 질타하고, 쟤는 예산 낭비하려고 아예 그 시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아니면 쟤는 학교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아니면 학교에 먹칠을 하려고 쟤는 작정을 했구나.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세웠던 목표, 그리고 팀이 가고자 하는 그 목표를 끝까지 이뤄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그게 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 말씀처럼 시장이 되면 뭐래도 다 할 것 같았는데, 예산의 예측 예산, 그러니까 계획 예산을 통해서 한 번에 200억, 300억, 400억 주면 아주 땡큐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받아가면서 이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의 다기능의 멀티를 다 해야 되는데, 내가 선거 공약으로 목표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소수가 아까 1300명의 공무원들 중에 5%가 되기까지도 설득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100%로 봤을 때 10%도 안 되는 그 인원을 가지고 그 100%를 관철시키기까지 우리는 얼마만큼 기획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들을 잘 설득하고, 그리고 또 반대하는 세력들까지도 그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어필해서 내가 추진하고 있는 그 목표를 끝까지 이뤄낼 것이냐, 결과를 어떻게 낼 것이냐. 그리고 또 결과가 아까 지금 유라시아도 우리 광명 양기대 시장님께서 오래전부터 추진한 건데, 이것 또한 지금 숙제죠. 해야 할. 그리고 이루어야 될 목표 중에 하나인 거죠. 그것도 지금 과정 속에 있죠.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게 그냥 나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한 개인이 아닌, 이게 하나의 나라의 목표가 되고 이제는 글로벌의 하나의 실제적 결과가 되기까지 우리는 또 어떠한 행동을 점진적으로 계획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외에 나가서도 나는 학생이니까, 나는 학교에서 팀으로 요만큼 하니까 요 정도면 됐지, 요 정도 그냥 인정받으면 됐지가 아니라, 어떻게 이 사회에서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다각적인 생각을 통해서 그것을 관철시키고 결과로 만들어낼 거냐. 그리고 그것이 그때 내가 있을 때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이뤄내느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여러분들의 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ESG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좁게 우리가 환경의 문제, 그리고 유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69가지의 그 실천의 그런 문제뿐만이 아닌 지도자가 올바로 서는 문제. 그러면 지도자가 올바로 서는데 내가 먼저 올바로 서는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것을
끝까지 이뤄내는 그런 끈기가 얼마만큼 지금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팀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프로젝트를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전문화되어 가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예산을 만드는 문제, 그리고 예산을 통과시키는 문제, 그리고 그 예산이 한 번에 안 되면 계속 그것에 도전을 해서 가져와야 하는 문제. 이게 모든 게 다 한 사람에 의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님이 만약에 광명에 안 계셨다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근데 일반 사람이었다면 여론에서 굉장히 악화되고 저거 그냥 예산 낭비해갖고 진짜 광명 말아먹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라고 하는 여론이 극화되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제가 시장님이 그 광명에 계실 때 거의 뭐 광명동굴에서 일 업무를 굉장히 많이 보시는 걸 봤거든요. 대부분 광명시면이 시청에서 업무를 많이 봐야 되는데 얼만큼 이거를 이뤄내야 되는 그 의지가 있으시니까 그 광명 돌궁 안에서 그 시 업무까지 거기서도 보시는 거죠. 제가 좀 더 할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우선 예산의 문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외국에 대학도 가고 뭐 한국에서 외국에서 이제 여러 분야의 근무를 하게 될 텐데 저도 돈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벌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또 뭐 돈에 대해서 뭐 어디 검은 돈 받으려는 생각을 않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공직에 그렇게 시장 2번 국회의원 하면서 제일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모든 일은 결국은 예산에서 시작한다. 아무리 뭐 좋은 기획이건 뭐 의지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못 온다.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면 지자체, 정부 기관이면 기관, 또 국회면 국회 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냥 엄청나게 로비도 하고 엄청나게 가서 읍소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는 전국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들이 그냥 와서 문전성시를 가서 국회의원들 만나고 정당의 실력자 만나서 예산을 따라. 왜냐하면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공직이나 관련 부서에 근무할 때는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아까 김 회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왜? ESG 이것 실현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산을 토대로 나머지는 사람을 잘 쓰고 또 권한을 적절히 이용하면 쉬운데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은 정말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늘 머릿속에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대전랑 같지만 제가 그 8년 시장하고 퇴임을 하면서 광명시를 빚이 하나도 없는 도시로 만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물론 우리가 뭐 기업이나 뭐 나라의 측면에서 꼭 빚이 없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빚을 얻더라도 이걸 더 생산적으로 쓰고 더 의미 있게 쓰면 좋은데 가급적이면 빚을 많이 안 내는 게 좋긴 하잖아요. 일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빚 없는 도시를 만들고 나왔는데 이 지도자는 늘 그 예산의 개념이 있어야 돼. 저는 늘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지? 그게 하나였고 두 번째는 어떻게 좋은 그 인재를 등용하지?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저는 되게 공무원 사회가 6개월에 한 번씩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인사를 하면 인사하자마자 바로 또 6개월 후에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왜 그러냐면 제가 인사를 해보니까 인사를 정말 잘하면 그 6개월이 시장이 편해. 자기들이 착착착 자발적으로 여러분 자발적으로 공부하듯이 막 자기들끼리 찾아서 일하고 하는데 내가 봐도 좀 잘못했다 사심이 있긴 인사했다 하면 이게 시계 잘 안 돌아가. 그걸 제가 느꼈다니까요. 그래서 인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근데 예산과 인사만 잘 하면은 그 권한은 있는 거니까 굴러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좀 잘 이렇게 경험을 쌓고 도전하고 실천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가지 제가 먼저 학생들이 궁금해하기 전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힘과 주권이 있을 때와
그 주권이 없을 때 그거는 이제 극명하게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 주권을 없어버리고 다시 준비할 때 그 기간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떠한 정신으로 그 순간을 지금 이겨가고 계신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아 근데 질문 좀 받으면서 막 네, 요거 한꺼번에 짧게 대답해 주시고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님의 진로도 또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도지사에 도전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시 의원 선거에 네. 도전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21대 국회의원을 그만두시고 지금 오는 그 과정 그쵸. 그만둔 예, 지금까지. 그쵸. 예. 알겠습니다. 이제 학생들도 그런 시간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예. 그때 어떻게 이겨내야 되냐. 그래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너무 빨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아직 거기까지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뭐 동아일보 기자 15년 했고 국회의원을 처음에 2번 떨어졌잖아요. 그것도 40대 초중반에. 근데 그때는 제가 처음 2004년 4월 13일인가가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만으로 41살 때인데 떨어지고 나서 다음 날부터 열심히 선거운동으로 다녔습니다. 왜 저는 뭐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내 정치적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4년 동안 죽기 살기 했어요. 그리고 사실상 또 막 4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또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더라고. 대개 선거 한번 떨어지면요 절반 이상은 이제 포기합니다. 그냥 내 길이 아닙니다 해가지고 다른 길로 가고 뭐 그러는데 이게 끝까지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진짜 저는 그렇게 시장이 돼서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시장은 2번 했고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시장을 한 번 더 해서 3번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약간의 갈등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광명동굴이 완전 물이 올랐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면 정말 좀 세계적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여러분들 뭐 아실랑은 모르지만 그 KTX 광명 역세권에 그 이케아도 제가 스웨덴에 가서 유치해 왔거든요. 이케아 1호점이 광명에 있는데 제가 그것을 2011년에 스웨덴 저 본사에 가서 제가 유치를 해왔습니다. 뭐 그것만 얘기도 1시간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거기에 코스트코 본사도 유치했고 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도 유치했고 중앙대 광명권도 유치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마무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어차피 제가 꿈이 중앙정치 무대에 가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뒀는데 그 시장 8년 그만두고 2018년 4월에 요즘 잘 나가시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저하고 또 다른 한 분하고 셋이 경기도 도지사 경선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꼴찌했어요. 한참 꼴찌. 그리고 이제 한 2년 쉬다가 이제 21대 국회의원 2020년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4년 국회의원 하고 또 작년에 이제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정치의 길이건 뭐 사업의 길이건 인생 간에 이렇게 쭉 한꺼번에 계속 잘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많지는 않아요.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할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막 울분에 그것을 못 참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서 낙선한 제 동료들 중에는 정신적 이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해서 공황장애도 걸리고 뭐 골프 아니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매일 동네에 골프만 다니고 뭐 그럴 정도로 그리고 좀 정치를 포기하겠다는 사람도 생기고 근데 저는 여전히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해야겠다. 내 꿈 뭐 아까 유라시아 남북 고속철도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 정치가 뭐 지금 많은 국민들한테 여야 불문하고 다 욕을 먹는데 나도 그 일원에 있었지만 조금은 그래도 국민들이 존경은 않다도 저런 정치인이
그래도 대한민국에 있는 게 좀 자랑스럽다 할 정도의 한번 내 나름의 정치를 한번 더 이렇게 해봐야겠다는 생각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내가 시장 8년, 국회의원 4년 이 12년 동안 저는 365일 중에 360일을 출근하고 근무를 할 정도로 꿈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쉬면서 해야 하는데 근데 어찌됐든 꿈이 있기 때문에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자꾸 공부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이래야 자기 발전이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좋은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않고 있으면 기회가 안 옵니다. 제가 작년 가을부터 그런 생각, 저도 동아일보 기자 15년 하고 이렇게 쭉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제가 꽤 먹었단 말이에요. 60대 중반 다 돼갔으니까. 나도 보니까 구정치인이야 어느 날. 생각도 너무 과거 정치에 매몰리는 것 같고 그래서 특히 요즘 AI,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이런 것들이 큰 시대적 흐름에서 중요한 지금 포인트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좀 뭐 제가 전문가는 될 필요는 없지만 남이 말하면 이해는 할 수 있고 또 그런 이해 속에서 내가 어떤 어젠다를 제시할 수 있고 뭐 이런 것은 해야겠다 해서 이제 공부도 조금씩 하고 어디 뭐 세미나 있으면 가고 또 관련 기업 오는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꿈이 있는 한은 열심히 움직여야 한다. 꿈. 왜냐면 여러분들 다 지금 꿈이 있어서 이렇게 막 새벽 1시까지 공부하고 그런다면서요. 그 자기의 꿈, 그 꿈을 위해서는 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저도 이제 제가 성격이 보니까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특히 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어려운 사람들하고 좀 같이 힘을 모으면서 또 그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는 게 때로는 내가 좀 부족한 생각을 들어요. 왜? 좀 이렇게 기자도 하고 뭐 학교도 좀 좋은 데 나오고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앞서가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세상을 살아보면 결국은 팀워크, 그 다음에 연대, 이게 중요하다. 혼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팀워크, 연대, 이걸 통해서 자기가 그 팀이나 그 연대하면서 또 자기가 기여하고 봉사하면서 자기 꿈을 같이 이뤄갈 때 훨씬 더 오래도 가고 더 빛난다. 그걸 꼭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다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인데 혼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되게 공부 잘하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잘 나가. 아주 잘 나가. 근데 그 사람들이 뭐 관료가 됐던 뭐 어떤 전문 직업이 됐든 잘 나가.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 계속 잘 나가다 보니까 이 시련과 좌절을 겪어보질 않았어. 근데 잘 나가다가 딱 어떤 그 시련과 좌절의 순간이 오면은 극복을 못해. 그거 쉽지 않대. 정말 그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가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를 단련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높이 올라갔을 때 그런 그 자기한테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뭐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망가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자꾸 길러가고 내공을 길러간다는 그런 얘기죠. 첨언으로 회장님이 또 말하겠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질문하고 싶은 사람. 네네. 제가 어렸을 때 또 친구들이랑 같이 광명동굴을 방문을 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그 불빛 조명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예쁘고 영롱해가지고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근데 그 폐광이라는 폐자원을 광명동굴이라는 멋진 관광 명소로 개발을 하셨잖아요. 저희 팀도 싹스링이랑 병뚜껑 같은 폐자원을 가지고 이제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기부하는 그런 클럽을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업사이클링 아트센터를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혹시 거기 어떤 물건을 파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거기는 아까 거기도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전문가를 제가 계약직으로
높은 자리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자원 있으면 다 해요. 이렇게 바로 병따개부터 시작해서 버려진 폐 타이어도 있고 버려진 웨딩 드레스도 있고 모든 걸 다 활용해서 그걸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단위에서는 이렇게 작은 건 하지만 그게 확산이 되니까 모든 폐자원을 활용해서 그 업사이클을 할 수 있다. 지금 가면 너무 많아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여러분 단위에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이제 그게 좀 전문적인 영역이 되고 그다음에 그 무슨 우리 가방 같은 것도 폐 가방을 활용해서 진짜보다 더 좋게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해요. 셀 수 없을 정도. 언카운터블. 우리 패자원은 이 패자원을 통해서 우리가 작품을 만들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팔 수 있는 우리가 제품화를 하기까지는 이제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얼마만큼 시민 의식 구조를 깨워서 예를 들어 폐타이어다 그러면 폐타이어가 어디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폐타이어를 제2차 에너지나 그리고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산업재로 쓰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어떻게 확대해 갈 거냐 이런 어떤 상징적 의미의 업사이클링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했던 것은 방금 김 회장님 말씀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저희들은 아트 쪽에 좀 방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고 이제 팔기도 하고 전시도 하는 그런 거인데 방금 우리 김 회장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폐자원들을 아까 광명로로 앞에 큰 자원 해수시설 쓰레기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는 이제 태워가지고 매립장으로 가기도 하고 또 일부는 그 폐 연료를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또 여러 가지 자원들을 거기서 회수해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저는 여러분도 여기 교장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 현장에 가서 한 번씩 보면은 바로 이해가 갈 겁니다. 네, 또 다른 집. 사실 저희 팀이 ESG 관련은 아니지만 저희 팀이 약물 관련이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있었어요. 전에 국세청이라고 하셨어요. 관세청이라고 하셨었나요? 그 약물 관련해서 네, 약물 관련해서 또 다뤄보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저희 나라에서 약간 현재 좀 거론되고 있는 마약 규제나 아니면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 마약 교육이나 그런 인프라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있을까요? 혹시?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때 이제 막 마약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번지고 있지만 그때도 이제 마약 우선 밀수하는 마약 그다음에 그것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적발할 거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일차적인 과제였잖아요. 일차적인 과제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약에 중독되거나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들을 어떻게 예방하거나 또 그 사람들 치유할 것인가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유감스럽게도 청소년들의 마약 관련 실태에 대해서는 내가 좀 깊게 들여보진 않았어요. 근데 아마 우리 정부 기관이나 관련 민간 기관에서도 아마 청소년들의 마약 실태 또 그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예방하는가에 대해서도 상당한 자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챙겨보시면 좋은 자료가 있을 거라고 봐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약 예방도 각 NGO 단체에서부터 정부 예산에서 책정이 될 때 마약의 문제가 예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파트는 더더욱이 선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 예산 그리고 거기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실행 방안과 규제 방안에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전 예방이니까 그 사전 예방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솔루션을 아이디어로 제시하고 그리고 지금 포털을 통해서 아니면 SNS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니까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확률이 커지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사전적으로 찾아내고 접근하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다고. 그 한 가지 좀 제가 말씀드리면 각 지자체별로 청소년 관련 위원회가 많습니다. 청소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쳐보면 만약에 이 지역에 성남시에 청소년위원회가 있어요. 그 청소년위원회에 여러분이 가입을 해도 돼요. 가입을 해서 꼭 참여를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해도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런 동료 같은 연배들과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도 훨씬 그 지평을 여러분의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또 다른 네. 그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국회의원으로서 혹시 정책 제안 같은 과정에서 혹시 ESG 관련 거버넌스 쪽에서 한계가 있었을지 아니면 또 국가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쪽에서 그게 좀 더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나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ESG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 쪽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셔서 알겠지만 결국 그 환경이 기후 변화, 기후 위기 때문에 우선 직접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그게 이제 소셜 분야하고 또 지배구조 여기까지 갔단 말이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국회에도 ESG 한다면 대개 환경에 우선 좀 중점을 두면서 ESG 활동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는 기업의 그 투명성 문제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장 내년부터 2026년부터 유럽에서는 아리백 그런 정책이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한 정책이 시행이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만약에 우리 A라는 기업이 유럽으로 자기 제품을 수출하는데 그 제품이 아까 그런 재생에너지 이걸로 사용을 않거나 그 기준에 미달되면 수출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게 ESG 문제가 단순히 환경에서 기업의 생존의 문제로 지금 이게 전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중간에 약간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 그 사회적 책임은 결국 그 기업이 건전하고 투명성 있고 이런 큰 사회적 그 변동에 정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어느 회사의 제품이 있었는데 그 회사 경영진이 나쁜 짓 했다. 사회적 책임과는 역행하는 행동을 했다고 하면 그냥 그 회사 불매운동, 그 회사 제품 불매운동과 회사 자체 이미지가 확 추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 문제, 그다음에 에너지 문제, 기후 문제, 또 기업의 투명성 문제, 그게 결국은 사회적 책임 문제가 어느 하나씩 떼놓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같이 이제 맞물려 가는 그런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다 말씀드리고 결국은 기업들을 특히 그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외적인 그런 그 환경의 이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ESG를 안고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ESG와 관련해서 더 깊게 공부하고 전문가 이런 분들이 더 필요한 상황이 올 거예요. 지금보다 더. 그렇지 않으면 당장 유럽으로 수출할 수 없고 우리도 이제 앞으로 아리백 하지만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기업은 엄청난 타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깊게 이렇게 스터디하고 팀별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하고 또 부럽기도 하네요. 조금만 보충을 하자면 지금 국회에서도 이제 기후특위가 마련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의 가장 화두는 뭐냐면
금융주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펀딩을 통해서 장기적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금융주치가 굉장히 필요성이 상당히 요구되는데 그러면 글로벌에 있는 로스차일드나 블랙락이나 이런 JP모건에 대한 투자를 국내에서 과연 ESG에 대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예산은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금융을 어떻게 우리가 정치 외교의 수단과 경제적 수단과 이런 금융에 대한 절대적 펀드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타 국가보다 이 예산을 장기적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닌 지금 기업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서칭하고 이해할 좀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러면 기업이 왜 그러면 ESG를 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전투적으로 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 번 더 깊이 있게 봐야 될 문제가 있죠. 장비도 교체해야 되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뒤의 이면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다른 우리 학생 좀 여기 부회장님이 한번 저도 지금 좀 따로 있지만 저도 ESG 같은 팀이고요. ESG 관련된 질문은 아니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학생의 신분으로 이렇게 학생의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학생이 아무래도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국회의원으로서 청소년들의 그러니까 참여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국회의원들이 청소년들하고 대화할 시간과 기회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 세대들하고도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 청년 문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근데 당사자들의 진솔한 얘기,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뭔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행정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들의 생각에 그냥 적당히 거기다 얹혀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솔직히 깊게 모르는데 그냥 앞으로 말하기가 뭐해서 우리 김용도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 이게 그러면 우리가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더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더 접근할 것이냐의 문제로 이제 우리가 귀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른들은 이제 국회 정치는 선거의 표결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구조가 많고 또 지역구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데 지역구는 항상 민원이 어른들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그 시청이나 군 단위에는 분명히 위원회도 있고 다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정책적 예산을 계획적으로 잘 치밀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항상 부족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더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어른이 먼저 와야 되는 거냐가 아닌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어른들의 사회로 들어와 줘야 된다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른들이 어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못하는 것도 참으로 많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현실을 좀 직시하고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가야 된다라고 저는 주문하고 저는 이 말에 120%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한 20몇 명 있는데 여러분 이 서울특별학교 여러분의 명의로 그런 ESG나 그런 관련한 정책의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이것을 대정부 건의문 또 때로는 뭐 성남시의 건의문 내면요 바로 언론에 납니다. 바로 다. 지금은 이 SNS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목소리 무조건 내야 돼. 혼자 하도 내야지만 팀별로 또 그룹 단위로 해서 그것을 공개화되면 아주 그 파급 효과가 크고 여러분이 또 의도하는 바를 굉장히 쉽게 달성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주목하지 않아요. 모든 지자체가요 시장에 반한다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 시 홈페이지에 거기에 여러분이 올리면 그건 바로 뭐 빠른 데는 당일, 늦으면 2, 3일 안에 반드시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 지자체에서 담당 공무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뭐가 궁금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국회, 뭐 정부, 대통령, 지자체 뭐든지 얘기하세요. 앉는 것보다는 100% 좋습니다. 꼭 하세요. 네. 또 아까 네 저기. 저기 하고 여기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질문 하나를 드리자면 저희가 모두 방향은 어떻게 접근하는지는 달라도 결국은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광명동굴을 통해서 뭐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해서 뭐 문화적 소통도 그렇고 지역에 소외되는 분들을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렇게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려고 할 때 저희가 뭐 학생으로서 아니면 또 어른으로서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사실 그 광명시장 그 여러 일들을 많이 하면서 그냥 도시를 한번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런 뭐 광명동굴이나 뭐 이렇게 큰 것도 있지만 그 동네 조그만 도로까지도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보고 싶은, 광명은 좀 작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온갖 데 가서 하다 보는데 제가 광명동굴의 경우를 보면 여기는 절대 시멘트와 철제를 쓰지 말아라. 모든 그 뭐 난간이라든지 뭐 밑에 바닥, 도로 바닥이라든지 절대 시멘트하고 철제는 쓰지 말아라. 왜? 우리가 보면은 나무 목재나 뭐 그런 걸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렇게 그 다음에 하다못해 그 교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말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고 하자고 내가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시장을 운영하면서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냥 너무 뭐 일상적인 얘기는 하지만 시민의 관점에서 행정을 해야 한다. 시민의 관점에서 정치도 해야 하고 또 시민의 관점에서 ESG도 해야 하는 거예요. 뭐 자기의 관점에서 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도시의 관점, 그 나라의 관점에서 어떻게 할 거냐.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아무래도 아니 뭐 많이 배우고 잘 나가고 부자들은 각자들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외되고 아주 또 사회적 약자하고 뭐 이런 사람들 위주로 좀 정책들을 많이 구상을 해야죠. 아니 정말이라니까 여러분 이제 사회 나가면 더 잘할 거예요. 돈 있고 벼슬 높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내가 신경 안 써도 다 알아서 잘 가. 근데 소외되고 못 배우고 돈도 없는 이 사람들은 다 같은 국민이고 같은 사회 구성원, 공동체 구성원이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뭔가 우리 사회에서 같이 적응하고 연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또 뭐 정치와 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많이 부족하지만 특히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 리더가 되고 글로벌 리더가 될 사람들이니까 뭐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하되 늘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고 또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팀 주제가 분리배출 관리인 만큼 저희가 리서치를 해봤는데 광명시의 최근에 분리수거 인프라 개선을 통해서 재활용률을 크게 올렸다고 저희가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공 사례를 통해서 저희 경기도나 다른 지역으로 좀 확대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회장님께서 그 광명시 최근에 그런 재활용 뭐 분리수거 뭐 이런 걸 잘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오늘 오면서 봤어요. 잘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지금 시장님이 탄소 중립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많은 성과도 있어요. 그래서 그 뭐 IoT 기술을 활용한 그 재활용품 뭐 수거함을 뭐 설치한다든지 또 투명 페트병하고 우유팩을 뭐 분리 배출한다든지
좀 다른 도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면서도 눈에 띄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자체장들이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일들을 해요. 대한민국의 기초 지자체가 220몇 개가 있는데 그 지자체장들은 자기 나름의 독특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광명시장님은 이런 탄소 배출이라든지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 아마 이런 재활용이나 분리 배출 정책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광명시가 앞서가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분들한테 제안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재활용이나 분리수거 이런 걸 분리배출 잘하는 사람들, 이거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좀 보상을 잘해주면 어떠냐. 포인트를 좀 많이 줘가지고. 실제 또 많이 하고 있어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근데 저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그냥 이렇게 뭐 봉사의 개념도 있지만 이 포인트를 계속 적립해 나가면 그게 하나의 그 사람 개인의 이력도 되고 또 자부심도 생기고 또 봉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 그래서 이런 재활용이나 분리수거, 분리배출에 이것을 포인트로 환경 가산점을 줘가지고 나중에 뭐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것도 한번 제도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 이런 그 광명시가 잘하고 있는 것이 다른 또 지자체도 일부 잘하겠죠. 근데 방금 참 좋은 얘기했어요. 이런 기초 지자체 일이지만 이게 경기도라든지 또 뭐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제도화하고 또 법으로 또 조례로 이렇게 더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무조건 모방해서 안 되지만 남의 것을 잘 벤치마킹 해가지고 또 자기 것을 만들면 플러스 알파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 같은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목소리를 높일 때 있으면 왜 광명시만 하느냐? 경기도 전역으로 하고 나라 전체로 해라. 좀 그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커피박 뭐 얘기도 하던데 광명시가 그거 잘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여기 보면 내가 챗 GPT한테 쳐봤더니 막 너무 잘 나와. 너무 자세하게 나왔어. 그래서 광명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경기도의 김동연 도지사가 기후우병이라는 걸 시작을 했고 광명시도 지금 기후우병을 하고 있는데 만 명인가 15,000명이 최근에 넘었다 하더라고요. 그게 왜 기후우병을 하냐면 결국 이것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아까 포인트 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후우병도 마찬가지고 자기한테 역할 또 때로는 책임 또 때로는 권한을 주면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후병 뭐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조금씩 지자체별로 퍼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뭐 100만 명 되고 1000만 명 되면 이런 아까 그 환경 문제, 탄소 중립 문제는 상당히 큰 효과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연구하고 공부도 해야지만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야 이거 한번 대한민국 해보자 그것도 해도 돼. 여러분이 너무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나이와 상관없이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ESG나 탄소 중립 문제를 좀 좋은 방향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도 좀 해주세요. 여기에 첨언을 조금만 하자면 이제 쓰레기를 소각할 때 탄소를 배출하는 문제도 지금 심각한 사안이고 쓰레기가 지금 각 지역별로 나오고 있는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더 많은 양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쓰레기를 어디다가 매립해야 되나 아니면 소각을 얼마큼 해야 되나 하는 문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우리가 ESG와 이제 재생 제품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게 대중적으로 확산이 되려면 효율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재생 제품들을 만들긴 했는데 똑같은 제품이 10,000원인데 재생 제품은 30,000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구매해서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누가 풀어야 되냐? 이것도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과학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발전시켜서 이 재생에 관련된 리사이클에 관련된 제품들을 얼마만큼 기존에 팔리고 있는 제품의 가격 대비로 낮추느냐. 그리고 거기에 실생활에서 그냥 나는 ESG 실천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이거 예뻐서 나 더 사고 싶은데 이거 나 필요해서 이거 똑같은 가격이면 이거 사고 싶은데 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와 디자인과 과학과 그 효율성을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얼마만큼 빨리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항상 ESG나 지금 리사이클에 관련된 이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효율성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했을 때 효율성이 안 나오니까 이거는 10년을 바라보고 20년을 바라보고 30년을 바라보고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얼마만큼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연간으로 우리가 투자 대비해서 수익성을 낼 수 있냐에 대한 펀딩 프로그램을 성공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다.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과학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셔라. 김 회장님 말씀에 첨언을 하면요. 뭐 아까 제가 그 40년 벌어진 폐자원이죠. 어차피 폐광도 폐자원입니다. 그것을 관광지로 국제적인 관광지로 만들어서 지역 경제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 2016년 한 해에 142만 명이 광명에 왔단 말이죠. 광명 동굴에. 그럼 그 사람들이 광명에 와서 뭐 편의점에 가서 물건도 사고 또 밥 먹으러 식당도 가야 하고 또 주유소도 가야 하고 그러면 이 지역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그게 막 선순환으로 굴러간단 말이죠. 우리 김 회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 재활용을 위해서 그 폐 자원을 수집해 가지고 때로는 그 재사용도 하고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재활용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이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기술, 좋은 컨셉으로 이것을 이 자원화를 하나의 마케팅으로 연결시키면 그게 뭐 때로는 조그만 우리 그 성남이라는 도시지만 대한민국 나가서 세계적인 어떤 자원화로 상업적 마케팅으로 성공하면 일석 한 3조 이상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꿈을 좀 크게 갖자. 우리가 폐자원 수집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도 연구를 해야지만 우리 팀이 이것을 잘 수집해가지고 이것을 정말 자원화해서 세계적인 어떤 이 AI 시대에 자기가 기획 아이디어 좋고 좀 기술력 있고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사업적인 측면, 마케팅 측면으로 해서 또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또 누가 있나요? 네. 네. 저희 팀 프로젝트에 관한 건 아니지만 사실 광명 시장으로서 되게 큰 리더의 자리잖아요. 그런 큰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해내려면 결단을 꼭 해야 될 결단의 시간이 또 있어야 할 텐데 리더로서. 근데 또 리더로서 또 중요한 측면은 또 다른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또 듣는 것도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그래서 또 경청 그리고 또 한 일에 대한 결단을 지키는 것 그 두 가지를 어떻게 같이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내가 좀 그만하니까 찔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자를 한 15년 하다 보니까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이 기자를 하다 보면 기자는 이 젊었을 때부터 사회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특히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 정치인, 행정원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지가 다 아는 것처럼. 그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이면서 좀 문제점이 뭐냐? 기자를 오래 하면은 사람이 말하는 걸 빨리 이해하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저한테 몸이 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치에 들어와서도 다른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 끝까지 경청을 하고 충분히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든지 대화를 해야 하는데 대충 들어보고 자기 선입견으로 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겠지 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가다 보니 때로는 상대는 그 말을 한 게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스스로 선입견을 갖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리더는 그게 뭐 작은 리더건 큰 리더건 일단은 듣는 훈련이 좀 굉장히 필요하다. 들어야 할 것 같아.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특히 좀 엘리트 집단들이나 잘 나가는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이렇게 깊게 안 듣고 적당히 해서 그냥 자기 생각 또 자기의 그 실천 이걸로 그냥 나아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 또 세계적 글로벌 리더가 될 텐데 듣는 훈련, 듣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그리고 듣고 상대를 공감해 주는 그게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걸 요즘 내가 철이 들어가지고 좀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참 이 결단이라는 건 참 힘든 거예요. 내 경우를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시장 2번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한 번 시장을 더 해라. 근데 나는 이제 국회의원으로 가야 하는데 엄청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막 광명 동굴을 유료화해서, 그러니까 2016년에 총선이 있는데 제가 2015년 4월에 이걸 유료화했는데 그 9개월 만에 아까 92만 명이 왔단 말이죠. 근데 저는 사실 그만두고 나오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그때도.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찾아간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알지 모르겠지만 한평, 전라남도 한평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한평에 뭘로 유명했냐면 나비축제로 유명했습니다. 그 한평 군수가 39살 때 한평 군수가 됐는데 이 사람이 KBS PD 출신이야. 근데 그 나비를 그 한평 축제에 접목시켜가지고 그게 대성공을 이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관광지로서 아주 대성공을 이뤘어. 그래서 나비 군수라고 해가지고 막 거기도 일자리 생기고 막 전국적으로 막 관광객이 몰려들고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왜? 그 이제 거기도 군수가 그만뒀어. 아까 그걸 했던 군수가 그만뒀는데 거기를 가봤더니 완전 쇠락이야, 쇠락. 그 한평 축제, 나비 축제가 그냥 거의 유명무실화 됐더라고.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내가 국회의원 출마 않고 시장을 한번 더 해야겠다. 왜냐하면 광명 동굴을 이렇게 막 시작해놓고 내가 무책임하게 여기서 그냥 그만두면 이게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쇠락하면은 처음에 나를 공격했던 사람들, 저놈이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이걸 그냥 완전 그 광명시의 짐으로 남겨놓고 골칫덩어리로 남겨놓고 떠났다. 그러면 저도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광명시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고 또 좋은 제 그 멘토들하고 많은 대화도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출마를 않기로 해서 이제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한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매번 결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뭐 정치적 리더건 기업의 리더건 또 집단의 리더건 그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오는데 저는 이제 그 결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또 주변 사람이나 조직의 이해관계만 따지면 결단을 못 해요. 결국은 이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 미래와 그 다음에 전체의 공동선에 어떤 거냐에 따라서 자기 결단을, 소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결단을 할 때는 명분이 좀 좋아야 하잖아요. 자기 사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공동선이라든지 우리 조직의 미래 지향적인 그런 결정을 할 때 그건 좀 해도 뒤탈도 없고 보람도 있어. 근데 너무 자기 개인을 위하고 또 이기적인 그런 조직 문화에 편승해서 가면은 나중에 결단해도 후회를 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아마 여러분이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 더 많은 고뇌 속에서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결단이 자기의 운명을 바꾸거든요.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쫙 쌓았는데 이 결정을 잘못해서 이게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끊임없이 책도 읽고 많은 대화도 하고 경험도 축적하고 또 어려울 때 상의할 수 있는, 저 교장 선생님 같이 어려울 때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멘토급 또 만나야 돼. 또 한 가지는 뭐냐, 자기의 속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자기의 속내를 얘기할 수 있는 지인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의 속내를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고민을 다른 사람하고 얘기해봐야 그 진정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야, 나는 이 사람하고는 내 이 고민을 얘기했을 때 때론 자기에게 대한 검증도 필요하거든요. 내가 이런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한테 내 상황이 이렇다.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좋은 어드바이스 했을 때 내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니까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그런 용기와 뭐 여러 가지 결단도 필요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성장을 해나가면서 갖춰가는 것도 나중에 리더로서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저도 뭐 조그만 동네 시장을 했지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참 이건 여러분한테 얘기할 그런 뭐 가치도 없는 거지만 지도자는 늘 작은 지도자건 큰 지도자건 외롭습니다. 외로워. 왜냐하면 내가 시장인데 내 이 고민을 저 공무원들한테 말하면 이게 비밀이 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자기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멘토라든지 또 자기가 진정으로 자기를 위해주고 비밀이 보장되면서도 사심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낫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도자는 늘 외로운 그런 직업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차피 지도자 리더의 길로 들어섰으니까 그런 고민과 그런 외로움들을 잘 극복하면서 결단할 수 있는 그 자기의 훈련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양기대 시장님께서 펼쳤던 메시지 중에 제가 7, 8년 전에 뵀을 때의 유라시아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처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분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유라시아.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이게 큰 원대한 목표인데 여기에는 정치적 이해관계, 남과 북의 이해관계,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 그리고 정치뿐만 아니라 또 해외까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 외교에 대한 문제, 그리고 거기에 또 자금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국내 정치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국내에서도 또 경제 관련된 문제까지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오늘 이제 대화를 하면서 오늘도 이제 또 유라시아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내가 뱉은 말이고 목적을 세운 말을 끝까지 생각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고 참 대단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얘기하고 길을 만드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길을 만들고 나면 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죠. 단순하게 길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 서로가 문화를 교류하고 정신을 교류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로 하나 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발상하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꿈을 갖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목적의식으로 그것을 가졌다면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나아가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한 1분만 더 얘기하면 안 될까요? 네, 좋습니다. 아니, 이 말씀이 정말 저한테도 가슴에 닿기 때문에 이게 제 명함 뒤입니다. 이게 뭐냐면 광명에서 파리까지 가는 이 티켓. 이것은 제가 2015년부터 이 명함에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특허청에 창표 등록도 했어요. 네, 근데 우리 김 회장님 말씀에 제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2015년 말부터 우리 KTX 광명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으로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남북관계가 매우 안 좋은 때였는데 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미래라도 준비하자 해서 만약에 남북 고속철도, 유라시아 대륙철도가 만들어진다면 광명, 서울 거쳐서 개성, 평양, 신호주 거쳐서 바로 맞닥뜨리는 곳이 중국의 단동이라는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 동해 쪽으로 가면 거기는 중국의 훈춘, 그 다음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밑에 있는 우리 나진하고 붙어 있는 핫산이라는 러시아 지역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뭐 남북관계도 안 좋고 할 일도 없으니까 언젠가 이
남북 고속철도 유라시아 철도가 간다면 거기는 반드시 지날 거니까 거기하고 우리 광명시하고 그 도시하고 MOU를 맺자. 우호 협력을 체결하자 해가지고 제가 2016년에 3월에는 중국 단둥시, 6월에는 중국 훈춘시, 9월에는 러시아의 핫산시하고 가서 제가 MOU를 맺고 왔습니다. 현지에 가서.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광명시장 할 때는 다양한 활동을 했고, 거기서 그냥 단순한 뭐 말만이 아니라 제가 시장할 때 우리 광명역에서 도라산 거쳐서 개성까지 가는 광명 개성 남북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도 2억 5천 시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만두고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서 제가 특임 교수로 있으면서 초대 유라시아 교통연구소장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내가 왜 그 길을 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나도 모르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제가 아까 말한 그 예산 5억 애결이 소위할 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됐습니다. 제 밑에 제가 초선인데 국회의원 20명에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 등 저하고 좀 인연 있는 분들도 위원으로 들어오고, 자꾸 제 나름의 시도를 계속 해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2017년부터 동아시아 고속철도 포럼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고속철도와 관련해서 최고 전문가, 뭐 교수, 코레일 사장, 뭐 등등등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계속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왜 제 얘기를 굳이 했냐면, 여러분도 꿈이 있는 사람들은 꾸준히 아까 우리 김 회장님 말씀대로 준비를 해나가면 됩니다. 내가 뭐 세계적인 금융가가 되겠다고 했을 때는 이제 여러분 뭐 계획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자꾸 그런 그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요.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요 남북 고속철도 문제는 최고의 전문가 겸 정치인이 돼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안 오니까. 다른 사람 그거 되겠어? 뭐 되지도 않을 거 해. 그런데 만에 하나 지난번에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이가 왔습니다. 김여정이 우리 KTX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김정은한테 가서 보고를 했고, 김정은 그 위원장도 그 직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KTX 고속철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게 좋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북미 대화가 먼저 이루어지겠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북미가 관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전이 되면 남북 관계도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남북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면 제일 먼저 의제가 뭐냐? 철도 연결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철도의 연결부터 하겠죠. 그러나 지금 중국은 전역이 다 고속철도로 깔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개성, 평양, 신의주까지 한 400km 정도만 고속철도를 놓으면 그 고속철도를 타고 베이징까지, 하얼빈까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서울에서 5시간이면 갑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동북아 1일 생활권입니다. 그럼 할 수만 있으면 그냥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되는 방향으로 자꾸 노력을 해라. 어느 날 아마 여러분 동북아 1일 생활권 시대가 오면 그때 양기대가 제일 먼저 주창을 한 거다라고 좀 기억해 주세요.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양기대가 좀 허황된 꿈을 꾸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안으로 지금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하자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떠드는 거예요. 왜? 이 남북 고속철도 문제를 남북만 하면 또 남북 관계가 잘못되면 또 중단되잖아요. 그래서 남북,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EU까지 포함해서 고속철도를 넣는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거기서 아까 우리 늘 얘기했던 자본도 거기서 조달하자. 그 다음에 뭐 세계은행이라든가 또 국제 그런 금융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펀딩을 하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루어진 이 현실의 모든 세계는 우리 양기대 시장님처럼 남이 가지 않는 길, 그리고 남이 생각하지 않는 생각,
그리고 그것이 멀게 느껴지더라도 꼭 이루어진다는 그 신념, 그런 신념에 의해서 우리가 현재에 살고 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꾸는 그 꿈, 얼토당토한 그 생각들이 지금 현재에는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 꿈이 현재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마음을 지키고 열정을 지키고 또 말씀해 주신 소외계층 그리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국민의 대다수가 저소득층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들을 꼭 갖자. 요게 오늘 좀 많이 우리가 생각해 보여야 될 포인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하루 오늘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억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뜻을 이룰 때 이 시간을 잘 기억해서 여기에서 나눴던 그 대화가 다시 회상이 되고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오늘 나누었던 그 진심의 대화들이 그때 다시 역사로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네.